아니,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변했어? 전 남편의 동공이 미친 듯 흔들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사람처럼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저 여자 누군데요? 당신 왜 이래요? 새 신부가 팔을 붙잡았지만 대답도 못했습니다. 3년 전 뚱뚱해서 창피하다며 저를 내쫓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망신 주려고 직접 결혼식장까지 불러낸 거였어요. 설마 저 여자가 그 전처야? 뚱뚱하다고 버린 여자가 저렇게 됐다고? 그날 망신을 당한 건 제가 아니라 저를 망신 주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바닥까지 무너졌던 한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돼지는 밥값도 아까워.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밥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남편 도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국을 떠먹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이들도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갑자기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인 된장찌개였고 전날 밤 미리 묻혀둔 나물이었는데 그 앞에서 수연은 돼지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도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연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눈빛 자체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마치 못마땅한 물건을 살펴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수연이 거실을 지나가기만 해도 도연의 눈꼬리가 움직였고 그때마다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거래처 모임에 나가려고 양복상의 단추를 채우다가 거울 속 수연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자가 저렇게 퍼지면 집안복도 달아난다. 수연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수백 번 들어서 어떤 말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거래처 모임에도 동창 모임에도 수연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다른 부장들은 아내와 함께 나오는데 도연만 늘 혼자였습니다. 누가 물으면 아내가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어요. 집에 돌아오면 넥타이를 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몸으로 내 옆에 서면 내가 망신이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도연이 수연 손을 잡고 걸으면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했던 기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두 번째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당신 밥 차리고 당신 아이 키우느라 이렇게 된 건데.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무뎌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을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수연은 그때부터 남편과 함께 외출하는 일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도 꺼낼 옷이 없었어요. 맞는 사이즈가 없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는 횟수도 점점 줄었고 나중에는 아예 거울을 마주하지 않게 됐습니다. 남편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식사 때마다 수연의 밥그릇을 노려봤어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고 밥을 한 그릇 비우면 또 먹냐는 눈치를 줬습니다. 수연이 반찬을 하나라도 더 집으면 말수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곤 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소리 하나로 식탁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은 그럴 때마다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어요. 배가 고파도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들이키고 설거지를 시작하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25에 시집 와서 27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 하나만 낳고 아이가 크면 다시 일하겠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따놓은 자격증도
서랍 속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 희망을 꺾었어요. 첫째 딸을 낳을 때 임신 중독증이 왔었습니다. 혈압이 치솟고 온몸이 물풍선처럼 부풀었어요. 병원에서 다음 임신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임신 중독증이 남긴 건 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몬이 망가지고 신장에 무리가 간 탓에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임신 전 55kg이던 몸무게가 70을 넘겼고 아무리 줄여 먹어도 숫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몸이 이미 한 번 망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딸 하나면 소용없다. 아들 안 낳을 거면 다른 데서 애 낳아오라 해. 몸이 위험하다고 말해도 말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그 한마디로 수연을 밀어붙였습니다. 수연은 결국 둘째를 가졌어요. 임신 내내 혈압약을 먹었고 출산 직전에는 일주일이나 입원했습니다. 두 번째 임신 중독증은 첫 번째보다 더 심했어요. 아들을 낳고 나서 몸무게는 80kg을 찍었습니다. 부종이 빠진 뒤에도 살은 그대로였어요. 약 부작용인지 체질이 바뀐 건지 의사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았지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산후조리도 끝나기 전에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일하겠다는 꿈은 그렇게 완전히 묻혔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양복을 다리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수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0분도 없었어요. 밥은 식구들이 먹다 남긴 걸 부엌 한쪽에 서서 급하게 먹었고 허기가 지면 아이들 과자를 몰래 집어 먹었습니다. 밤늦게 라면을 끓여 먹는 날도 있었어요. 혼자 앉아 후루룩 먹고 냄비를 씻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살이 찌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삶이었습니다. 딸도 느끼고 있었어요. 중학생 무렵부터 엄마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학교 운동의 날이었어요. 수연이 김밥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교문 앞에 서 있었는데 딸이 친구 선옥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손을 들어 흔들려는 순간 딸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런데 딸이 웃음을 뚝 멈추더니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친구들 사이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수연은 든 손을 그대로 허공에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딸이 지나간 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도시락을 든 손에 힘이 풀렸고 조용히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아이들이 잠든 뒤 욕실 문을 잠그고 수건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수돗물을 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그냥 창피하기만 했던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당하는 걸 조용히 지켜보는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소리를 지를 때, 아빠가 엄마를 무시할 때, 딸은 방문 앞에 서서 눈치만 살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입은 열지 못했습니다. 말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할머니한테 대들 수도 아빠한테 따질 수도 없었어요. 딸은 그렇게 엄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그걸 꺼낼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다만 가끔 엄마가 욕실에서 나올 때 눈이 부어 있으면 딸은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식탁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수연이 물잔을 발견하고 돌아보면
딸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그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연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눈빛 뒤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요. 그런데 수연의 몸이 변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연민이 아니었어요.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수연은 불쌍한 아내가 아니라 관리도 못하는 게으른 여자였어요. 도연은 수연이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대놓고 한숨을 쉬었고 말수는 며느리가 밥을 먹는 모습 자체를 못 견뎌 했습니다. 도연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고 말순의 입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수연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도연이 TV를 보다 말고 수연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수연은 국을 퍼담다가 손을 멈췄어요.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 진짜 못 살겠어. 집에 오기가 싫다니까. 수연은 국자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응, 그래. 너네 마누라는 관리하잖아. 나는 뭐 옆에 두기도 민망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민망한 존재. 옆에 두기도 싫은 존재.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수연은 소리 없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국자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지만 도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베란다에서 웃으며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도연의 야근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던 게 거의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수연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도연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면 술 냄새가 났고 수연이 물을 가져다 주면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대화가 없어졌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외투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난 건 그 무렵이었어요. 빨래를 하려고 외투를 들었는데 어깨 쪽에서 달콤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수연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수연은 그 외투를 그대로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게 되면 지금 이 자리마저 잃을 것 같았습니다. 참고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수연은 믿었어요. 아이들이 다 컸으니 이제 곧 괜찮아질 거라고, 도연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몰랐어요. 그 향수 냄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남편이 이미 어떤 결심을 끝마쳤는지를요. 수연이 남편 휴대폰을 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도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간 거였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따라 화면 위에 떠 있는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트가 붙은 이름이었어요. 수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쉬어져요. 보고 싶었어요.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도연과 젊은 여자가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가 도연의 팔에 매달려 웃고 있었어요. 도연도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수백 번 보고 싶었던 그 웃음이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짓지 않던 표정을 그 여자 앞에서는 짓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메시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혹시 오해일 수 있으니까요.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선명해졌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도연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 회식이라고 했던 날, 피곤하다며 방문을 닫아버렸던 날, 그날들의 빈자리가 전부 이 여자로 채워져 있었어요. 수연은 휴대폰을 든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숨을 쉬어야 하는데 가슴이 막혀서 숨이 안 들어왔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연이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왔습니다. 수연을 보더니 멈췄어요. 수연의 손에 들린 자기 휴대폰을 봤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금방 풀렸어요. 놀랍게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도연은 수건을 의자에 걸치며 수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뭐야?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짧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마치 이 상황이 귀찮다는 듯한 한숨이었습니다. 내가 이 모양이 아니었으면 내가 밖으로 안 돌았다.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모양, 외도를 하고도 사과는커녕 이유를 수연의 몸에 돌리고 있었어요. 27년 동안 당신 밥 차리고 임신 중독증을 안고도 아들까지 낳아주고 당신 어머니를 모시느라 이렇게 된 건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모양이었습니다. 수연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소리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그런 수연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며칠 뒤 도연이 퇴근하자마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양복도 벗지 않았어요.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저녁상을 차리다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손을 멈췄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기도 전에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 그 네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더는 돼지랑 못 산다.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막힘이 없었어요. 수연은 종이를 들고 있는 손끝에 힘이 빠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27년이었어요. 25에 시집와서 인생의 절반 넘게 이 남자와 살았는데 그 끝이 돼지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아들까지 봤으면 할 만큼 했다. 이제 내 아들 인생에서 비켜라. 수연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시어머니였어요. 새벽마다 약을 챙겨드렸고 생신마다 상을 차렸고 잔소리를 들어도 네, 어머님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신 중독증이 있는데도 아들 낳으라고 등을 떠밀었던 사람이 그 아들을 낳아줬더니 이제 비켜라고 했어요. 물건 치우듯이 필요 없는 걸 버리듯이. 수연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해서 낳은 아들. 수연이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 그 아이만은 엄마 편이 돼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연은 아들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수연은 아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랑 같이 가자.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수연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나가자. 응?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버지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도 좀 관리했어야지. 아빠가 창피했겠지. 수연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 창피, 남편이 했던 말을 아들이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수연이 목숨을 걸고 낳은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아버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아들은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대화는 끝이었어요. 수연은 아들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방문을 바라봤어요. 노크를 할까? 다시 한번 매달릴까? 손을 들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수연은 안방으로 가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를 챙겼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7년을 살았는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현관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들도 나오지 않았어요. 딸은 이미 독립해서 이 집에 없었습니다. 수연은 혼자 현관문을 열었어요. 혼자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어요. 부동산을 통해 구한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짐을 풀 것도 없었어요. 가방 하나를 내려놓으니 끝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창문 위로 사람들 발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벽에 곰팡이 자국이 있었어요. 수연은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웠어요. 3월인데도 반지하 바닥은 얼음 같았습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소리를 내야 하는데 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수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문 위로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데 수연만 여기 멈춰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닦아줄 사람도 없었고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27년이 끝났어요. 돼지라는 말 한마디에 이혼 서류 한 장에 아들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수연의 27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떴어요.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어디지? 잠깐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이혼 서류, 돼지라는 말, 아들의 차가운 눈빛, 가방 하나 들고 나온 현관문. 전부 꿈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물자국이 보였어요. 누렇게 번진 자국이 지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살던 아파트 천장은 하얗고 깨끗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이거였어요. 창문 위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데 수연만 이 바닥에 멈춰 있었어요. 수연은 그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다는 감각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이혼했어 라고 해야 하나? 엄마 쫓겨났어 라고 해야 하나? 어떤 말을 해도 딸한테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수연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커튼을 열지 않았어요. 반지하라서 커튼을 열어봤자 사람들 발목밖에 안 보였지만 그마저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방 안의 초라함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았거든요. 쌓여있는 배달 용기도 구겨진 이불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옷도 전부 드러날 것 같았어요. 수연은 어두운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가끔 배가 고프면 핸드폰을 들어 배달앱을 켰어요. 치킨을 시켰습니다. 혼자 한 마리를 다 먹었어요. 먹고 나면 기름이 묻은 손을 바지에 쓱 닦았습니다. 씻기가 귀찮았거든요. 치킨 박스를 치우지도 않았어요. 방 한쪽에 쌓아뒀습니다. 다음 날은 피자를 시켰어요. 그 다음 날은 짜장면이었습니다. 먹고 눕고 먹고 눕고 그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씻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기름져서 뭉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누가 신경 쓰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뚱뚱해서 버림받은 몸인데 씻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거울을 수건으로 덮어버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칠 자기 모습이 무서웠거든요.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살을 안 쪘으면 이렇게 안 됐을까? 아이들 밥 차리느라 내 밥은 서서 먹고 남편 양복 다리느라 내 옷은 구겨진 채로 입고 시어머니 약 챙기느라 내 아픈 데는 한 번도 병원에 안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온 게 돼지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가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리고 웅크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았어요. 아주 조금만요. 딸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수연은 3일에 한 번 정도만 받았어요. 받으면 목소리를 최대한 괜찮은 척 만들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밥은 안 먹고 배달 음식만 먹고 있었거든요. 딸이 올게 라고 하면 수연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안 와도 돼.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꼴을 딸한테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배달 용기가 쌓인 방, 며칠째 안 씻은 엄마 커튼도 안 열고 누워있는 모습, 그걸 딸이 보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수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누웠습니다. 가끔 택배가 왔어요. 열어보면 즉석밥이나 생수, 비타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에 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수연은 그 택배 상자를 뜯지도 않고 현관 옆에 쌓아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힘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체중계를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옷은 점점 더 꽉 끼었습니다. 트레이닝 바지 허리 부분이 살에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울은 여전히 수건으로 덮여 있었고 수연은 자기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어지러웠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눈앞이 핑 돌았어요.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어서 근처 약국에 갔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온 거였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3달 동안 커튼을 닫고 살았으니 당연한 거였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사가 수연을 보더니 혈압부터 재보라고 했어요. 혈압을 재고 나서 약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체중도 한번 재보실래요? 약국 한쪽에 체중계가 있었어요. 수연은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사가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갔어요.
신발을 벗고 체중계 위에 섰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어요. 90을 지나고 95를 지나고 100을 지나갔습니다. 숫자가 멈췄어요. 101kg. 수연은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세 자리였어요. 결혼할 때 55kg이었던 몸이 101kg이 돼 있었습니다. 거의 2배였어요. 눈물이 나야 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라야 할 것 같은데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약사가 뭔가 말했지만 수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연은 체중계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건으로 덮어놓았던 거울을 벗겼어요. 오랜만에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부은 얼굴, 이중턱, 푹 꺼진 눈, 기름진 머리카락, 늘어난 트레이닝복.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었어요. 이게 나야?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웃던 그 여자가 이 여자야? 배를 움켜쥐어 봤습니다. 한 움큼이 잡혔어요. 팔뚝을 잡아봤습니다. 축 늘어져 있었어요. 수연은 손을 힘없이 떨궜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자기 목소리에 스스로 놀라서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진짜로 끝났다.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들한테 외면당하고 101kg짜리 몸으로 반지하 원룸에 혼자 앉아있는 이 여자. 이게 52살 오수연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배달앱을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어요. 치킨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주문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먹으면 잠깐은 편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삭한 껍질, 기름진 살코기, 콜라 한 모금. 그러면 30분은 아무 생각 안 해도 됐거든요. 하지만 먹고 나면 또 자기 혐오가 밀려올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누가 끌어내주지 않으면 나는 이 방에서 이대로 끝나겠구나. 수연은 그 생각에 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서웠어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누운 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같이 들렸어요. 쿵쿵쿵 급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문 열어. 딸이었습니다. 수연은 문을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꼴을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엄마 열어. 나 안 가. 열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자물쇠를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서 있었어요. 수연을 본 순간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름진 머리카락, 며칠째 안 씻은 얼굴, 늘어난 트레이닝복, 그리고 문틈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방. 바닥에 쌓인 배달 용기와 치킨 박스, 닫혀있는 커튼, 먼지가 쌓인 바닥. 딸은 그 모든 걸 한눈에 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 물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딸이 현관 앞에 서서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이 우는 걸 보고 있는데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딸을 울리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보여줘서 딸이 저렇게 우는 거구나. 딸이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나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창피했던 적 있었어. 수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창피.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남편 입에서, 아들 입에서, 그리고 이제 딸 입에서.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운동회 때 교문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못 본 척했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엄마 뚱뚱하다고 놀릴까봐. 그때 나 진짜 나빴어.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엄마까지 이러면 나는 어떡해. 수연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엄마가 창피했던 게 미안해서 매일 죄책감 안고 살아. 근데 엄마가 이렇게 무너지면 나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가야 돼. 엄마가 이러면 나는 평생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 딸이 수연의 팔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떠났어. 동생도 아빠 편이야.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이러면 나는 어디가. 수연은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빨갛게 부은 눈, 떨리는 입술, 엄마 팔을 놓지 않으려는 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수연의 안에서 뭔가가 깨졌습니다.